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짧게 안 하죠.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뭐 속된 말 능구렁이에 담는 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론 항소심, 상고심에서 바로 잡아진다 하더라도 일단의 책임은 져야죠. 진짜 법리의 일각에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내가 그냥 책임을 피하고 넘어가자. 지금 든 거 있잖아요.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폭동의 한 요소로 본다는 자체는 정말 좀 무리하다. 저는 경강부회고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 판단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80년 그 전두환 그 쿠데타에 대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사실 익히기가 힘들어요. 내란이 성공해버리면은 이거는 내란으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재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죄에 관해서는 이 법률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오갈 수밖에 없고. 됐네요. 뭐 조문에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의 조문 딱 하나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법원의 역할인데 거기가 해석이 무려 지금부터 45년 전이네요. 그때 판결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기현 판사도 이 내란죄에 관해서 판단을 하면서 내란죄보다는 제 느낌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위헌성, 그게 바탕이 돼서 이게 내란죄 판단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쳤다. 조금이 아니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행위를 두 가지로 봤더라고요. 내란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위, 이것이 국한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행위가. 그다음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이것이 이제 내란, 국한문란의 목적의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회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뭐 시종일관, 상당히 엄중하게 이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다. 국헌문란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이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까도 말한 그 40년 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만은 어떤 국가 조직 이걸 없애는 이런 행위를 내란 목적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국가 조직을 없애는 게 과연 일시적인 국가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그거 다르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뭐 영구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상당한 기간이라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가 기능을 갖다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는 걸 국가기관의 어떤 그 권한을 갖다 정지시키는 걸 보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기현 판사는 그 기능을 잠시 멈추게 하더라도 아마 국가기관의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그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등과 상의를 하면서 그럼 언제까지 잠깐 군을 투입시키고 언제 뺄 것인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보아 한동안 계속 투입시키고 한동안 계속 마비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걸 내란죄로 보기 위한 그 전제 판단이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심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뭐 그분의 제일 큰 생각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이게 금방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이니까 그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래도 법학을 공부했고, 그다음 그 우리나라 헌법 체제 하에서 검사까지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북한도 있는 북한의 인민회의라 그러나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회를 없애려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국회 없애려는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계엄 해제를 갖다가 막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한 거지. 이걸 국회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그다음 국회를 뭐 한두 달 계속 이렇게 정지시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만일 그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그 어떤 의도,
의도 안에는 기간도 포함하겠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게 만일에 제 뜻대로 된다면 그걸 내란이라고 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재판도 받아보셨고 변호사로서 했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판사들은 결론에다가 이 논리를 맞추는 데 능숙합니다. 판사들이. 그렇군요. 예.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변론했네요. 그 많은 분들은 판사들이 논리를 갖다 쫙 세우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걸로 아는데 뭐 저하고 다른 판사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결론을 먼저 내놓고 논리를 맞추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지금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많은 판사님들이 저를 갖다 믿게 봐가지고 나중에 또 재판정에서 저한테 불리한 판결 내릴까봐 약간 피해갔습니다. 그 국헌 문란의 목적도 조금 광의로 본 것 같다, 네. 넓게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 변호사님이 판사였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부터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유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는 내란죄에서 정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헌법기관이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를 해체 이 정도가 그렇죠. 돼야 된다는 거죠. 해체하거나 예. 그 해체에 준할 정도의 장기간의 정지, 권한 정지 이거는 당연히 저는 내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네. 이게 물론 지기현 판사 말대로 상당한 기간이라면 어떨지 판단할지 몰라도 그게 단기간이었다는데 제가 주장한 대로 예. 그 요구권,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 못하게 할 그런 의도였다면 그게 그 헌법 문란 목적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는데요. 체포조 투입. 그 부분은요, 어떻게 보세요? 체포조 투입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거는 뭐 80년 대법원 판결에 명백히 나타나죠. 예. 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에 대한 살해, 이거는 그 국헌 문란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아니라고요? 예, 대법원 판례가 제가 지금 오늘 나오라 하길래 찾아봤는데 그 어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에 대한 어떤 위해 이런 거는 국헌 문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대법원까지 이건 분명히 갈 사건이고 예. 대법원에서 80년 판결과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만일에 80년 판결을 그대로 존중한다면 이거는 국헌 문란이 될 수가 없죠. 체포조 투입했던 걸로. 그거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거지 국회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개별 어떤 다른 형법상의 죄를 구성할지 그렇죠. 모르겠으나 네, 그거는 뭐 예. 내란죄까지는 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요 부분의 논리가 그리고 조금 약간 절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비상계엄 그 자체도 내란이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정치적 행위라고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목적이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내란 행위는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저는 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진짜 좀 경광부회고, 제가 생각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내란을 범해야겠는데, 국회를 없애야겠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건 진짜 좀 심하게 갖다 붙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예.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긴 맞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무슨 내란죄였습니다. 그래서 윤 변호사 측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을 하나씩 다 그다음에 주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윤 변호인 측 주장이 뭐였냐면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범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였거든요. 아니, 요거는 제가 어떤 법리를 떠나서 있죠. 너무 상식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란이라 그러면은 결국 그 헌법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의 일부를 참절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 쓰더라고, 우리 법에서. 지금도 못 알아듣겠어요. 참절이라는 거는 뺏는다는 예, 거죠. 예. 이게 본래는 국가의 한 그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이 전부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 주권을 배제시키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어떤 주가 트럼프에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가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은. 예. 거기는 연방군이 못 들어오고 우리 주 방위군으로 모든 걸 담당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 빗대면 그냥 주고 우리는 좀 그 중앙 집권제라서 좀 예.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 공권력의 행사를 완전히 맡겼다. 이런 게 이제 국토 참전이고, 그 다음 그게 국헌문란 되겠지만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예.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어떤 그 국토의 일부를 갖다가 빼앗는다든가, 아니면 헌법을 갖다가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겠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우리도 이 비상계엄 내란 처음 났을 때 많은 그냥 일반인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왜 내란이냐 이런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내란은 어떻게 동학난이라든가 조선시대라든가 우리 왕조시대 때 무슨 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중국 같으면 황건적인 난이라든가. 주로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이고 반란이고 이런 거지. 이거 권력자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국회 기능 마비를 이 내란죄로 보기 위해서 어떤 많은 논리를 대다 보니까 찰스 1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영국의 찰스 1세도 현직 왕인데도 의회에 국회를 보낸 걸 이유로 결국 내란죄로 처단됐다. 위로부터의 내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제 그쪽 견해고 이제 우리가 80년 저는 진짜 어느 누가 저보고 옛날 판사라고 그러던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은 판사란 뜻은 그러게 재래식 요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래식. 그러니까 저 재래식 변호사입니다. 저게 내란에 관해서 관념이 형성된 게 80년대에 저 법대를 77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사법시험 공부한 게 8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그때의 관념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내란이라는 게 재판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 판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년에 아마 이때 제가 우리 임윤선 앵커하고 할 때도 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내란은 아니다 그랬는데 12월 4일 그 생각이 머리에 계속 박혀 있으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내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내란이라는 거는 당연하고 처벌을 얼마 하느냐로 사회 분위기가 몰아가더라고요. 지금 프랑스에 1800년대 말에 드레피스 대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치인가에 스파이라는 게 당연하게 돼 있고 그걸 처벌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있어가지고 빅토르 유고르가 구명운동을 했는데도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결국 무죄로 났죠. 그런 식으로 그때는 드레피스가 유대인이고 하니까 당연히 스파이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전제 사실이고 처벌을 어떻게 하냐 그 문제만 됐듯이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도 전 대통령 내란도 국가 전체적으로 중도부터 중도 진보, 그 다음 중도 합립, 약간의 보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천둥벌거숭이, 정치란 모르고 법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내란이냐, 이럴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 지기현 판사의 판결 요약본이지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좀 구독자분들에게 드린 다음에 맞습니다.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의견들, 법률가로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 변호인 측에서 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목적은 야당의 국회 독재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에 대해서 이거 이제 언론들이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선의에 기반한 결단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칠 수 없듯이 그것은 계엄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총 한 발 쏘지 않았는데 왜 폭동이냐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 4일 우리가 저희 이 시간쯤에 여 변호사님 모셨을 때 변호사님이 비상계엄은 엄연히 위헌이지만 내란은 아닐 것이다. 왜 일단 폭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기현 판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단호하게 그리고 상당히 짧은 표현으로 폭동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하지 않죠. 예. 만일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짧게 안 하죠. 그 다른 거는 찰스 1세도 등장하고 대만도 등장하고 일본도 등장하는데 폭동은 갑자기 되게 진짜 저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폭동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은 내란죄라면 예. 비상계엄이 죄라면 그 판단하는 데는 뭐 관계없지만은 예. 이번 판결은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리고 된다면 형을 얼마로 정하느냐 저는 형 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기현 판사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뭐 무기징역 그거는 뭐 좋다 이거죠. 근데 이번 내란의 죄에 있어서 이거는 판사의 판결입니다. 물론 1심 판결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인 건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부장판사고 그 사람이 내린 판결이 내란죄를 갖다가 성립된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할 때는 아주 그 좀 신중하고 그다음 정치한 법률 논리 그리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내려야 되는데 정치한 법률. 예. 이 폭동에 대해서 제가 그 지금 우리 이맹커님 말씀 들으면은 딴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폭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뭐 속된 말 능구렁이에 담는 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물론 항소심, 상고심에서 바로 잡아진다 하더라도 일단의 책임은 져야죠. 일단 잠깐 그 워딩을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폭동이었다. 포고령,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 그때 서울에 사는데 전혀 불안감을 안 느꼈는데요.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네. 지금 지기현 판사가 뭐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압박감에 이 판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레피스 데이 같이 사회 분위기가 전부 다 내란이라는데 혼자 거기 거부한다는 건 진짜 힘들 겁니다. 한 번 그리고 겪어봤잖아요. 봤죠. 석방하는 바람에 본인이 가장 그때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위협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안 받지만 그래서 하는데 이 폭동에 대해서 진짜 법리의 일각에서 쓰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내가 그냥 책임을 피하고 넘어가자. 그냥 판사가 내란이라 지금 든 거 있잖아요.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폭동의 한 요소라 본다는 자체는 정말 좀 무리하다. 저는 경강부회고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지 못하고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니 그러면은 80년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야죠. 거기서 폭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쳐가지고 정상적인 경찰의 치안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을 때 그걸 폭동이라 그러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거는 민주화운동이니까 괜찮지만, 그게 거꾸로 됐다 생각할 때, 광주 자체가 완전히 그때 마비됐잖아요. 그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데, 그걸 폭동이라 그런다면 그 정도 사태, 그 정도의 소요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광주 지방 전체가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못 막겠습니다. 뭐 이 정도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경찰이 거죠. 도저히 우리 지금 경찰력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화 운동이지만 만일에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진짜 동학 운동 뭐 황건적의 난 같으면 그 정도 평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고 폭동은 있죠. 우선 제가 볼 때는 질서가 없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질서가 있더라도 조폭의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번 그 폭동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동원되고 한 거는 군인들이 물론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그건 상명하복에 의해서 엄격한 규율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총을 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들어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행동을 이걸 우리가 폭동이라 그런다? 응? 그거는 폭동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폭동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 감정에서 볼 때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리고 퇴각하라니까 즉시 또 퇴각했잖아요.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누가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소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어떤 위계 질서, 명령 예. 질서 하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걸 폭동이라고 하면 우선 질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통제해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통제하는 사람은 오히려 도망가고 도망 다니고 지원 요청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물론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절대로 절대 아닌데 아닙니다. 잘못했단 말씀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는데 예. 그걸 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무질서하고 막 무기가 막 사용되고 이런 거냐. 너무 그날은 물론 군인들 힘이 오히려 약해가지고 쫓겨났지만 보좌관들한테 그걸 폭동이라는 거는 저는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최광의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던데요, 취기현 판사. 형법은 그러면 안 되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법은요. 예. 물론 형법 해석 중에는 여러 가지 물리 해석이니 무슨 있지만은 민법은 최광의로 해석해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재산을 잃을 뿐이지 없는데 형법은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는 많이는 없지만 저희끼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얼굴 보면 짜증이 난다. 없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범이라도 예. 어떤 그 법의 보호를 받을 그러니까 그 법에서 살인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걸 법을 벗어나서 법을 갖다가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 넓게 해석해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항소심이나 이제 상고심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네, 폭동인 제 생각에는 예. 과연 폭동 개념부터 그리고 항소심은 제 생각에는 좀 하기 힘들 거예요. 대법원에 가야 되고 그 대법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지난 대법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곧 바뀌고 예. 그다음 아무래도 진보 쪽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면 판례를 바꿀 수 있겠죠. 판례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나? 그러니까 폭동을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는 식으로 최광의로. 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헌법소원, 재판소원 갈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은 가나 마나인데요, 뭘. 예. 요 수사권 문제도 초반에 이제 사실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수사권 문제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없다는 이야기를 썼으니까요. 근데 있다란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일단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될 수 없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이 소추에는 수사권도 포함이 되는데 따라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다에 대해서 수사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법 체계가 엉망이 돼가지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가 어떤 권력의 이쪽이냐 저쪽에 따라서 재판권 행사가 좀 자의적으로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임명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가 과연 그 현직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법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써 기소만 안 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고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냥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떤 법률가라면 진짜 자고우면하지 말고 자기 양심에 의해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추의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사실은 이거 우리의 헌법의 아버님들이 만들 때 이게 수사가 포함되니만 이런 구체적 사항까지 상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맨날 탄핵당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건 생각을 못 했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상상을 못 했겠는데 어떻게 수사가 포함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사실은 소추라는 건 소를 제기하여 추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수사는 엄격히 해석하면 수사가 못하란 법이 없죠.
지기현 판사 말대로 광의로 뭐든 해석을 잘하는데 광의로 해석하면은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돼야죠.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사라는 게 뭐냐? 소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직 대통령을 재미 삼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찔러보고. 내란 외환 외에는 네.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내란 외환으로 됐으니까 뭐 수사가 크게 문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직권남용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직권남용이 그때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그게 그 공수처 그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했었는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소추가 안 된다면은 수사도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공소시효 정지대로 돼 있잖아요. 맞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재판 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위한 그것 때문에, 조정이잖아요. 예.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은 뭐 저야 뭐 일천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수사 문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이 구속될 리 없지만은 예. 수사해가지고 맨날 검찰청에 오라 가라 이게 나라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예. 외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몇 대 강국인데 그게 외신에 계속 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최신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 예.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다 할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되면 아마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돼 있나요? 확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진건 부장판사가 그냥 먼저 손을 들고서는 정지하겠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재판 정지, 무한 정지. 이진관 판사는 워낙 뭐 훌륭한 판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네. 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 예. 물론 오해하시지 않게 바랍니다.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내란 외환죄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이라는 전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아니다. 예, 통상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정관 판사가 또 그런 이야기했다면 그분이 또 견해니까 예.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되죠. 예.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사권이 공수처와 검찰에게 없다라는 게 윤 변호인 측 주장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구속 취소를 했던 당사자였던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그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예. 지기현 판사도 뭐 저는 보니 되게 순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데 대가 좀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랬으면은 이번에 네. 이유에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니 국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본인은 1심 판사에 불과하다 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의 말 한마디는 진짜 엄중한 건데 거기서 그때는 그랬고 뭐 옛날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무슨 드라마 제목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바뀌었다면은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단순한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는 판사는 생각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본 기록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건데 절차의 문제잖아요. 그렇군요. 절차의 문제는 기록을 안 봐도 됩니다. 예. 네. 그건 절차 문제인데 그럼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실체에 관한 문제는 그때는 기록을 갖다가 그냥 많이 볼 수 없었고 그때는 구속 취소인가요? 그 부분만 관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다면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저는 그 국민적 그 의혹을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그 내란죄 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때 구속 취소한 거 보면은 어떤 그 구속에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그 법조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절차의 어떤 공정, 정당, 합법성을 많이 따지는데 절차가 틀렸다면 이번에 많이 무죄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요. 이번에 송영길 전 의원도 그렇고 절차 잘못으로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하면서 나올 정도로 판사들이 가장 민감한 게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절차를 갖다 똑같은 절차인데 지금 판단이나 그때는 왜 위법이라고 봤고 지금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는지 그건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제 물론 지 판사님은 이런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수사권이 없다 한들 경찰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그건 실체에 관한 문제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절차에 관한 거는 그럼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다툴만 하죠.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항소심 가게 되면 제일 치열하게 다시 재싸움이 이루어질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폭동. 폭동. 네.
그다음에 이 절차. 그다음 그 내란 목적에 네.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쉽게 넘어갔는데 진짜 이걸 내란 목적에 관해서 아까 어떤 국가기관을 그래도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권한을 박탈하는 거냐 아니면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방송을 보면은 이 국회 권한 정지에 관해서 이거는 나는 그거 며칠도 아니었다. 해제 의결만 그걸 방해할 막을 생각이었다. 그 권한, 국회 권한, 입법 권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계엄 해제 표결 요구 그것만 정지시킬 생각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차라리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지 그것도 안 했으니까 안 그렇죠. 했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럼 군인을 왜 보냈어에 대한 답변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미 무기징역 났으니까 예. 이제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죠. 뭐 할지 말지도 모르겠다.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입장이에요. 오늘은 그럴 겁니다. 예. 자기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 문제 때도 제가 그 측근을 통해 들은 이야기하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도 취소해주고 이런 판사니까 무죄 날 거라는 예언을 한 사람도 꽤 좀 있더라고요. 뭐 극우 유튜버들은 다 무죄를 그 확신하고 사람들 있더라고요. 극우 유튜버 말은 듣지 말고요. 예. 그 사람 종교니까 그는 우리 법조인들 기준으로 해야죠. 종교인지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조차도 예. 내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저는 무죄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안 된다. 다만 형량이 그 사형 그런데 저는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레토릭이지. 사형 구형하고 예. 사형은 될 수가 없다. 왜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기현 판사의 판단 자체가 예. 자신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내란에 자신 있고 폭동에 자신이 있었으면 예. 사형도 선고할 수도 있겠죠. 이진관 부장판사라면 그랬었어요. 예. 그렇죠. 15년을 23년 선고하는 사람이니까.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이후로 실질적인 뭐 피해가 없었고, 뭐 계획에 허술했고, 뭐 그다음 고령이고 등을 양형사유. 고령? 65세 이상의 상대적. 저보다 어린데요, 뭐. 예, 감경 사유를 갖고 계십니다. 국선 변호인도 선유 가능하시죠? 감경사유입니다. 예, 예. 국선 변호인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이것이 그 양형사유보다 실질적인 진짜 양형사유는 자신이 없어서이다라고. 저는 내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뭐 딴 사유, 뭐 실질적인 피해 없고 실질적인 피해 많습니다. 저도 심적으로 충격 많이 받았으니까요. 계엄 선포할 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판사들이 쓰는 말이고 그 판사들이 양형할 때 있죠. 이 양형 사유라고 왜 판결문을 적잖아요. 그거는 형식적 이제 결론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형은 선고 안 하니까 무기징역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는 거지. 실질은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농담으로 집행유예 시골에서 집행유예 나면요. 농담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촌놈 무죄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예. 판사가 이거 참 유죄하긴 해야 되는데 예. 확신이 없을 때 약간의 무죄 그러면 그 확신이 없는데 유죄해가지고 구속하면 좀 너무 그 피고인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죄라고 촌 사람들은 그건 무죄라고 그랬어요. 석방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주기현 판사가 아마 자신감이 없음에 확실한 자신은 없다. 그걸 이렇게 해석하셨군요. 네. 놀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또 사고 없는 태도,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피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갖다 붙인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무기징역 하려면 안 그러면 징역 15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범에 대해서요. 내란의 공범에 대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서 김용군 전 사단이나 윤승현 전 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네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종이신문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나 이런 데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인식의 공유라는 게 뭐 공범이라고 공동 가공 의사 아닙니까? 그거 없다면 되는데 또 특별한 인식의 공유라고 있더라고요. 요새 그 대통령들 판결할 때마다 경제 공동체니 무슨 특별한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인식의 공유라는 게 결국 우리 쉽게 말하면은 공모 안 했다. 맞습니다. 그건데 이걸 예. 갖다가 인식의 공유로 써가지고 아주 좀 현학적으로 좀 보이던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요. 그냥 증거 없더라. 내란에 가담한 증거 없더라. 그 말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워낙에 여당 측에서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은 다 너 내란, 너 내란, 네. 가끔은 저한테도 너 내란 이러니까 죄다 내란. 내일 또 특검에서 저 조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너 내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동의 못하면 너 내란 이렇게 네. 나오니까 내란 국민의힘 보고 내란당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국회의원 전부가 내란이라는데 뭐. 근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해야 됩니다. 예. 뭐 과실 내란죄도 있나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 보시나요? 30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면은 예. 이게 내란죄가 맞다면은 예. 30년 되겠죠. 아무리 변호사님 같아도 30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은 형 그걸로 볼 때는 30년 정도 해야지 그게 균형이 맞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 공범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일 우두머리, 제일 세게 할 사람 정해놓고 촥촥 밑으로 내면 한 단계씩 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높아야 되거든요. 23년보다 높아야 높아야죠. 예. 그리고 실제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으로 많이 보는 게 군대 투입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군대 투입하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큰 책임자는 김용현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하는 게 맞죠. 그 점 때문에, 예. 30년이 약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저는 무기징역이 30년이 별로 의미는 없다. 유죄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가서 이제 인기가 계속 유지될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떨어지면 화합 차원에서 아마 사면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무기징역 30년 나온 거지. 그러니까 유죄가 중요하더라. 현직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에 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고, 이런 게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거기서 무기징역도 선고하고 30년 선고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차피 이거는 최고 권력 싸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력 싸움에 적장을 갖다가 함부로 목을 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 하에서 사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끝에 가서. 결국 끝에 정말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을 때.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예. 근데 안 떨어지면 끝까지 가겠죠. 안 떨어지면 가고 떨어지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 정권 사법개혁하면서 어떤 반대파에 대한 엄청난 숙청 내지 징벌로만 갔는데 이 따뜻한 모습도 있구만. 그다음 국민 화합 차원에서 참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